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이 1.05명, 아마 올해는 지구상 유일하게 출산율 1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늘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김상희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삼선 의원이시기도 하시죠. 초대석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건 언제부터입니까? 2006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10년 넘었군요. 네. 참여정부 때 출산율이 1.08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화들짝 놀라서 그 후에 이제 법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부침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출범을 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복지부 소속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또 자각을 하게 되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시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했고, 그렇지만 사무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범부처적으로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이 위원회가. 근데 지금 뭐 사무처가 없었죠. 실무기구는 그냥 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한 거죠. 언제 사무처가 만들어졌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새 정부 출범하고 사무처가 만들어지고, 지금 그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챙기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좀 갖고 계셔서 사무처장을 이제 민간에서 한 분하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이 공동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저도 그래서 부위원장이 작년에 신설이 됐어요. 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위상이 훨씬 높아진 거군요. 네, 위상도 작년부터.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짜여진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저도 그냥 부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골든타임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제가 처음에 소개한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2명은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거죠. 남성은 애를 못 낳으니까 2명은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건데 1.05명. 게다가 올해는 1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면서요? 네, 지금 일단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구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구는 되게 동거를 하다가 애를 낳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동양권은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체 지자체 중에서, 기초지자체 중에서 40%가 소멸 위기에 있다. 인구 감소로? 네, 인구 감소로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네, 위기를 네. 가져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출산율 1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없죠. 거의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빠르죠. 가장 빠르고 가장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17년째 지금 이걸 지속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초저출산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생산 가능 인구들은 자꾸 좀씩 줄어드는 네, 거고. 작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게다가 점점 고령화가 되니까 예, 고령화가 되니까. 이제 봉양을 받아야 할 노인층들은 점점 그렇죠. 늘어나게 되고 네네네. 이런 걸 인구 절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인구 절벽이라고 또 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로 지금 영국의 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희 위원회 회의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다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뭐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무슨 특단의 대책이 네네. 필요하다는 얘기 나온 지도 벌써 한 10여 년. 그렇습니다. 예산도 뭐 100조 이상 썼다 그러고. 126조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너무나 벙벙해가지고요. 그럼 여기저기 쓴 돈 다 합친 거잖아요. 치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을 치면 또 따져보면 1년에 10조 좀 넘게 그렇죠. 쓴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를 많이 썼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합해놓으니까 엄청나게 쓴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좀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위해서 쓴 게 뭔가 하는 거를.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에 의해도 보면 계속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돈 쓴 거는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게 쓴 게 별로 없어요. 딱 하나. 보육에 한 66%를 썼습니다. 126조에. 그것도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무상보육을 맞아요. 하면서 보육 예. 지원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출산 예산이 확 이제 많이 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판단하기에 이것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보육하고 교육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다 민간에 맡긴 거거든요. 네. 민간에 거의 90% 이상이 민간 보육으로 맡겼다가 그것을 이제 공보육으로 그래서 무상보육으로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이제 돈을 쓰기 시작을 해서 그게 한 66%의 재정 투입을 했고, 그 보육시설과 그다음에 무상보육에 돈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애 낳는 건 아니거든요. 애를 낳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워낙 복합적이죠. 네, 그래서 구조적이고. 다른 부분에는 사실은 우리 국가가 지금 투자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본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특단 대책 필요하다는 얘기 나오고 예산 뭐 많이 썼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한 지도 10여 년인데 네. 결과만 놓고 보면 백약기 무효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죠.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자, 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문화적 강제가 강한 그런 사회면 애를 낳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5, 6, 7, 8 이렇게 낳지 않았습니까? 다 낳았었죠. 예.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큰 요인으로 깔려 있습니다. 문화, 가치관. 네네, 이 변화가.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고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가장 큰 변화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세계사적인, 세계 문화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는 것이 너무너무 리스크가 큰 선택이다라고 하면 그 선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 낳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부담스러워한다. 네. 그래서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선택에 있어서 힘든 선택이 결혼하고 애 낳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을 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우리 사회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직업 환경이라든가 특히 여성들 네네.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를 전망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살만해. 그러면 나도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고 이런 사회에서 살도록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드는데 나 살기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나서 이 치열한 교육 경쟁을 뚫고 취업 경쟁을 뚫고 그래서 잘 사람 노릇하게 내가 키워낼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이 너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아이를 잘 키워서 잘 먹고 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두 가지 불안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안 하고요. 제가 최근에 보사연에서 한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보건사회연구원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젊은 층들, 지금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 층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70%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한가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은 불행하다고 하는 게 그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헬조선에서 아이 낳기 싫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저출산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참 힘든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살기도 힘들은데 애 낳아가지고 애한테 이런 세상에서 또 살게 하고 싫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사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너무 큰 말씀입니다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만 그게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아이를 몇 갖고 싶으냐, 몇 명? 그러니까 2명 넘게 갖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하나만 낳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 낳고 기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문화적인 가치관이라든가 문화가 달라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힘들어도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어하는 젊은들이 또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의지와 뜻이 있는 친구들 그 젊은이들을 잘 서포트해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것. 배려해주고 우리 사회가 잘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고 기르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낳기 싫어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생각이 바뀌죠. 맞아요. 근데 요새 이제 젊은 특히 이제 여성들 얘기 들으면 동료의 선배 여직원들, 여성 동료들, 선배 동료들을 보면 절대 결혼해서 애 낳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정말 아이 낳아서 기르는 그 행복을 만끽하면서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여건을 잘 지금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는 거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 젊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우리 사회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 기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하나 둘 나니까 평생을 아이 하나 둘 키우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선진국 사례를 봐도 여성 취업률이 높아지면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U자 곡선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여성들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일가정 양립이 어려우니까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사회에서 이제 막 강하게 서포트를 해주면 다시 올라갑니다, 고용률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M자 곡선입니다,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갖고 있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이제
경력 단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가 아이 다 키우면 다시 이제 뭐 취업하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걸로 또 취업을 하죠. 그래서 아주 명확한 M자 곡선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한테 국가가 소멸 위기에 있으니까 애를 낳아라. 이것은 정말 뭐 국가주의적인 강제로 그런 어떻게 접근이죠. 낳습니까?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접근이었거든요. 예, 예. 우리가 지금 국가적 위기다. 뭐 애를 낳아야 된다. 1.5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는 젊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국가를 위해서 애 낳을 젊은 사람들이 글쎄 뭐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제는 출산율 목표치 이런 거 제시 안 한다. 그런 방향 맞습니다. 전환을 네네. 하셨죠? 그래서 요번 이제 위원회에서 작년에 패러다임 전환을 한 것이 그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적극적으로 아이 낳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가 존중하고 잘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렇죠. 내용으로 그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네. 정책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수립을 하고 재원 배분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지원만 하는 저출산 대책은 100% 실패한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죠. 제가 이제 재정 지원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출산 수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출산 장려금.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뭐 300만 원 주고 1000만 원도 주고요. 지자체마다 달라요. 다 달라요. 최고로 많이 주는 데는 뭐 세전에 나면 2천만 원 주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을 준다고 출산 장려금 준다고 애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 낳는 것은 정말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렇죠.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보면서 자기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선택을 하지, 돈 준다고 애 낳는 그런 건 없고, 그리고 그건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사회 전반이 변화하고 달라지도록 유도하고 정책을 촘촘하게 짜 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예. 컨트롤 타워 삼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또 당장 필요한 새로운 제도 이런 것도 그럼요.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사회가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오래 했는데 제도는 엄청나게 빨리 들어옵니다. 네네. 예, 그런데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육아휴직도 있고 출산휴가도 있고 뭐 근로시간 단축도 있고. 예. 사실은 제일 이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게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아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고. 보육기관. 네. 그 다음에는 일을 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집중해서 제일 급한 겁니다. 네, 우선적으로. 네. 그거를 좀 해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네, 예. 제도라고 이번에 뭐 주 52시간 이런 큰 변화도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아이 키우는 기간 동안은 근로시간을 좀 더 예, 줄일 예. 수 있도록 네, 네. 그게 새로 생겼죠. 그것도 원래 있던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잘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다 문턱이 높고 좁고 이랬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은 지금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깁니다. 2년이나 쓸 수 있는 최장. 거예요. 네, 예. 최장. 1년은 유급이고요. 근데 대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만 씁니다. 중소기업은 못 써요. 못하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이제 출산휴가는 써요. 근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이 많이 씁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육아휴직과 중소기업의 한 80%가 우리나라 80% 넘게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육아휴직과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정책에 그것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재정 지원도 지금 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중소기업이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려운데. 그래서 네. 중소기업을 근로시간 단축하는 데 지원을 하고요. 또 육아휴직을 보낼 경우에도 대체 근로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별로 이제 지원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원을 좀 높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근로시간 단축 적어도 지금 1시간 동안 2년을 그 유급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남성들 육아휴직도
높여서 대체 소득 대체율이 좀 높아야지 이게 쓰거든요. 그렇죠. 네, 소득이 팍 줄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제도는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정말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 아닌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쓰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그거는 국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준다. 대개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이번에 지원을 많이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 중심으로 이번에 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 부분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다녀도 육아휴직 할 수 있고 또 아이들 키울 때 근로시간 좀 단축하면 좀 수월하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지금 엄청난 과로 사회입니다. OECD에서 그렇죠. 가장 노동시간이 길고 또 일가정 양립 지수가 있어요. 그게 10점 만점에 4.5점입니다. 네, 네. 그게 최고로 낮아요, 우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 과로 사회를 벗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했으면 이렇게 과로 사회를 계속 과로 사회, 경쟁 사회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기업 내에 또 문화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눈치 보여서 특히 남성들의 경우 뭐 육아휴직, 뭐 출산휴가 말도 잘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럴 때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 주면 네네. 이제는 지금 기업 내에서도 맞습니다. 아니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느냐. 내가 육아휴직하면 대체 인력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이제 대기업들과 공공부문은 육아휴직을 다 씁니다. 1년. 네, 네. 꼬박 쓰고 나오는데 남자들이 못 쓰죠.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내다가 지금 한 12% 정도? 그러니까 전체 육아휴직 가는 사람 중에서 남성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속도가 많이 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네, 많이 있군요. 늘어나고 있는데 네. 대개 그게 이제 공공부문하고 이제 대기업도 잘 못 쓰고요. 대개 공공부문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또 자영업자들이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화가 나죠. 그럼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국가의 지원을 상당히 사실은 상층 노동자만 보는 거거든요. 부익부 빈익빈 예,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예. 이 제도의 혜택도 여유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책의 또 포커스가 뭐냐면 모든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봐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것이 저희 정책 전환의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를 노동자들은 출산 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특고라든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애를 낳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출산 휴가를 갈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수입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출산 휴가 수당이죠. 출산 수당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자영업자 특고, 조그만 식당이나 예, 이런 거 하시는 그렇죠. 분, 네네네. 뭐 혼자 일하시는 분이나 그렇죠. 쳤을 때 출산하게 되면 정부에서 50만 원씩 3개월을 줍니다. 아. 그동안은 고용보험에 들은 노동자만 그걸 받을 수 있었어요. 네네. 노동자가 아니면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층들이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돈도 다 사실 공적 자금인데 그래서 이번에 포커스를 하여튼 그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네. 또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제대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상층 노동자만큼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네. 것. 이런 게 굉장히 급한 겁니다. 급한 지금. 거죠. 네, 당장 애를 낳을 사람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해줘야 되는. 낳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네네. 회사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맞습니다. 사람들, 육아휴직, 출산휴가, 뭐 이런 근로시간 단축 네. 이런 것들이 급한 일이죠. 예, 급한 일이죠. 당장 해야 될 일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번에 돈을 써야 됩니다. 그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우리가 쓴 돈이 보니까 한 5% 정도밖에 안 썼어요. 전체 그동안 126조 중에서. 아. 그래서
보육은 지금 워낙에 우리가 안 했던 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것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네, 네. 일가정 양립, 이 부분에 좀 대대적인 투자를 저는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뭐 말처럼 사실은 기재부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